오늘도 최근 정치권 흐름을 각 당의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덕의 정용기입니다. 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용진 의원입니다. 네, 이용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캠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바른정당에서는 오늘 워크숍 관계로 오늘 사정상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이번 도심 또 주말에 광장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가세로 태극기의 대결 또 촛불의 대결이 분위기가 좀 더 고조된 모습이었는데 주제 영상 보고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 다시 불붙은 탄핵 집회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광장으로 나와 탄핵 공방에 힘을 쏟았는데 특히 친박계 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태극기의 물결이 조작을 물리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 무효시킬 것입니다. 여야 정당의 대표와 대선 주자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은 더 이상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먼저 정용기 대변인께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집회에 대한 시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네. 여든 야든 이제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이제 정치권은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만 안보, 뭐 AI 구제역, 또 이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정 안정 여기에 머리를 좀 맞대자 이런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 나오셨다고 추위 속에서 합니다만은 이게 초기에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촛불에 막 이런 국민적인 이런 참여라기보다는 네. 조직적인 동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총동원령을 내리고 뭐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그런 조직을 갖춘 쪽에서 이렇게 하고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개입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조직을 통해서 동원하자는 이런 식이 네. 과연 무엇을 위한 거냐. 헌재를 믿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희들 당론이고요. 예. 다만 저희 당에는 아시다시피 탄핵에 반대한 분들도 56분 계시다고 보여지는 거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도 30여 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또 그리고 각계 의원의 행동을 당에서 일일이 다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지는 않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고용진 대변인께서는 어떻습니까? 보면 이제 총동원령 얘기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뭐 궁금한데요. 어제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에는 가능하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다 모여라. 힘을 보태자. 그런 우리 당내 논의가 있었던 건 맞고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또는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다 당이 교과서적인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민주당이 그걸 의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촛불 민심이 만들어 놓은 이런 탄핵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차하고 있다가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그러한 뜻을 전달하고자 우리가 나선 것이거든요.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촛불의 그런 불꽃 같은 그런 민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을 하고
검찰 조사 순순히 받겠다. 네. 또 국회에서 정해주면 물러나겠다.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로 인한 그 나름대로의 책임 정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른정당인 31명이 무릎 꿇고 석고 돼지하면서 창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게 언제였냐 싶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금 벌이는 일들을 보면 예. 설 전에 인터넷 TV에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거짓말로 쌓아 올린 산이라든지 기획됐다든지 엮였다든지 이런 식의 여론전을 하고 최순실도 뭐 고함을 치면서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특검 수사에도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불응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헌재에다가도 무더기 증인 내고 또 최근에는 고용태 녹취 파일까지 내면서 이건 뭔가 헌재 심판에 연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고요. 또 보수 단체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관변 단체까지 동원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가짜 뉴스도 대량 생산되고 네. 이러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반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박한전 소장 나가시고 이정미 재판관 또 퇴임이 코앞이고 이러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민주당 당신들, 야당 당신들 네. 대권 얘기하기 전에 탄핵부터 완수해라. 아.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강력히 전달을 했고 저희들은 그 뜻이 옳다 네. 해서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이 탄핵을 완수하자는 그런 어떤 사명감에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은 또 대권 주자 중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권 주자 중에서는 또 유일하게 참석은 안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촛불 집회에 또 의원들은 참석한 걸로 알려 있고 투트랙으로 좀 나가는 부분에 어떤 의미를 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 이번 15차 촛불 집회에 공식적으로 당에서 의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대다수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거는 광주에 여러 가지 당 행사가 있어서 참석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불참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 잡혀있는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리고 구지역 방문 등 현장 방문 등 그런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15차 촛불 집회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수긍하는 입장입니다. 예. 단지 특정 정당에서 총동원력을 내리는 그런 형태로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거죠. 어떤 불안감이냐? 마치 헌법재판소가 그 기한 내 예정된 3월 13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마치지 못해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넘어간다면 이게 5월, 6월, 7월, 8월 잘못하면 12월까지도 하지 않냐. 헌법 탄핵 심판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는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이미 얼마 전에 이재미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 밝혔다시피 헌법재판소 측으로서는 이미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종결될 수 있는 의기도 보인받아 있고 실제적으로 증인 신문 신청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증인 신문하지 않겠다라고 구체적 의견까지 밝혔어요. 그렇다면 뭐냐? 이미 작년 12월에 국민들의 촛불 민심으로 이 사건을 탄핵 심판을 완성해서 헌법재판소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재판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고 있다. 마치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내릴 것처럼 네. 정치권에서 예단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에서는 네. 촛불 민심은 개별적인 의원들 그리고 민심 차원에서 재별하는 것은 나가는 것은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AI 현장이라든지 구제역 현장이라든지 민생 점검도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양쪽의 의견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헌재 의견을 과연 좀 정치권에서 좀 탄압이죠. 압박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나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압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 그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뭐 거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건 말고 다른 어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뭐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우리는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사법 체계 아닙니까? 뭐 이 소추도 이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이 형사사법제도에 그거를 준용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를 가지고 그거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압박하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헌법재판소 압박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서 일단 소추 의결을 해서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재로 넘겼으면은 그 같은 헌법기관을 존중하고 거기서 심의하는 걸 인정을 해야지. 여기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도 국민 여론도 다 듣고 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진술도 다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만이 선과 정의를 독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헌법기관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설령 나중에 집권하더라도 얼마나 이 선과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네. 무서운 생각인가 참 두렵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뭐 최근에는 또 다시 그 승복할 것처럼 했지만 분명히 얼마 전에 헌재가 이걸 기각 결정을 하면 혁명이다 다음은 이런 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헌법기관의 결정을 기각을 하든 그거를 또 인용을 하든 그 결과를 수용해야겠다.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여야지 대선 후보 1위인 분이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혁명으로 간다라는 식의 네. 이런 발상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를 잠깐 듣고 고 대변인의 지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승미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탄핵은 아주 혼미해집니다.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결코 촛불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제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빨리 탄핵 결정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압박한다. 네. 이거 자체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판단을 잘 하실 텐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요. 지금 이 헌재의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 시도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권 보장 말씀하시는데 방어권을 보장해 줄 때는 안 나와요. 헌재 출석하라고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증인을 무더기 신청해요. 대면 조사 여러 가지 그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예우 뭐 비공개를 밝혔다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가지고 응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전혀 협조 안 하고 있어요.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신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목표가 가 있느냐. 이 헌재의 심판을 최대한 늦춰서 헌재의 재판관 숫자의 변화,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그래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이 뭔가를 기획하고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그러한 세력에 대한 경고의 차원이죠. 그게 헌법 재판관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신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국민들의 욕구,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게 탄핵이 제대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네. 이런 거를 언급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 헌법재판소의 과정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네. 소추위원들이 이미 선정돼 있습니다. 소추위원들이 그건 다 사당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소추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다고 보이다 한다면 법적 절차로는 소추위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시정해달라. 즉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대폭 처리해달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까지 출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자를 분명히 정해서 앞으로 탄핵 심판 일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를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행이 이미 그와 같은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미 증인 신청에 대해서 무독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각을 했고, 그리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했고, 대통령의 대면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의견서를 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23일까지 내라고 분명히 모습을 박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를 본다면은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적정한 진행을 해가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예. 정영규 대변인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여야 간에 이렇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잘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저도 뭐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촛불의 불길이 정말로 불길처럼 막 타올랐었습니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 그 전까지는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게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이제 많은 이성적인 국민들이 이 부분은 헌재에 맡기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국정을 안정시켜라 하는 이게 정말 국민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이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제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2017년 대선 열전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각 당을 대표하는 세 분과 함께 열띤 토론 계속 이어갈 텐데요. 먼저 주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여야 대선 주자들이 표심 잡기 행보가 뜨거웠지요. 특히 오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호남에서의 맞대결을 펼쳤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도 호남 레이스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 쪽에서는 좀 주자가 아직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이야기, 야권의 얘기를 좀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호남 민심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두 당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 대변인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세 분 후보로 좀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안희정 우리 후보는 그 상품이 안희정이라는 상품이 대체제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승세에 들어갔다, 호남에서요.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또 빡 뺏긴 만큼 네. 또 몇 가지 약간의 요즘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주춤 하락으로 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어떤 답보 상태가 지속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호남에는 우리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2016년 그 총선 때 결과로 나타났었는데요. 우리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그 우리 호남에서는 사실상 압승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소위 그 국정농단 이에 따른 어떤 촛불 정국으로 변모되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그 일종의 화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는 그러면 어느 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네. 그 점에서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 우리 호남인들의 떠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당도 있습니다만은 38석의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이 약간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그 문재인 대표가 노력한 것도 있고, 그 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또 일종의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리 많이 지지도가 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안희정이라는 상품에 좀 주목을 하면서 안희정 후보의 어떤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이제 안희정 후보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희정 캠프 쪽에서는 아마 어게인 2002년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의 첫 번째 레이스가 호남에서 시작인데, 네. 호남 경선은 상당히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여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용주 의원님, 호남 지역을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국민의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지가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는 답부 상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지금 호남에서 저희 국민의당을 비롯한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답보 내지 소폭 상승하는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호남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에서 어떤 주자를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 이걸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부터 촛불 민심이 대변되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뭐 말이냐? 12월 이전까지는 별 지지율 요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지율 변동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있었던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선택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호남 민심이 잘했다고 평가했던 것은 아니고 이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고 곧 조만간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 명확히 지기 시작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험보수 쪽에서 반기문 등 기타 여러 사람들이 보험보수의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불확실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즉 반기문으로 대표되는 주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대항마 즉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1월에 이미 들어와서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오고 불과 보름도 안 돼서 자진 사퇴 낙마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약 10%까지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예. 저희 안철수 의원도 한 2에서 3, 4% 소폭 오른 거 맞아요. 유일하게 지지율이 떨어진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호남에서 이제 보험보수의 대표 주자가 없어졌다. 어느 누구 새누리당 예를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 어느 당에서 어떤 후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그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냐? 정권 교체는 명확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지사가 될 것인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될 것인지 국민의당의 손학규 대표가 될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즉 지금은 여야의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명백한 정권 교체 중에 어떠한 정권 교체가 더 나은 정권 교체인지 어떠한 정권 교체가 통합을 이루는 정권 교체인지 어떠한 정권 교체가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정권 교체의 관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수 쪽에서는 후보도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정권 교체가 확실해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과정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밖에서 보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호남의 유권자분들은 전략적 선택을 하시고 표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한국들은 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저는 그 점은 이용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직 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호남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여권에 저게 있을 때 급한 마음에 일단 문재인 저기한테 전 대표께 이렇게 지지를 보냈는데 지금 반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 이게 다시 고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광주에서 이변을 일으키면서 바람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광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충청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해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이어지는 충청권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당분간은 호남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호남 분들이 이번에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저희 여권에서도 아무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고 대변인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대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면
혹시 이 부분이 흩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호남 민심이 후보를 선택할 때 네. 그런 것까지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장성,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다 봐서 정하겠죠. 그전에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의 세가 워낙 약하니까 그렇게 눈길을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안희정 후보도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일정 정도 지지를 계속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호남에서는 이번 정권 교체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예. 우리 당 얘기를 이렇게 해서 또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당신네 당 후보들 중에 우리가 한 명을 유심히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좀 새롭게 판의 변화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경선이라는 게 있죠. 경선이라는 것은 또 그 지지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섞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문재인 후보의 강세는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죠. 이용주 의원님,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안희정 지사의 뭐 상승세라는 것은 중도 세력에서의 안철수 의원의 표를 뺏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제 고민이 없는 말 아닙니다. 네.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됐을 때와 네. 안희정 지사께서 후보로 확정됐을 때 저희 당 후보가 어떠한 대책으로 소위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주로 나오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 선거를 치르기가 쉬워지는 면이 되고 예. 안희정 지사가 대표한다면은 경선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연출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될 경우에는 네. 저희 당에서 참 대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라고 대표되는 되면 이런 거죠. 안희정 지사가 지금까지 의리를 지켰다.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호남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거짓말한다. 의리 없다. 이런 말로 있어서 호남에서 상당한 비교 세력이 있는 겁니다. 즉 호남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시 계속 호남 홀대를 했었던 것이고 최근 들어서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철수 의원의 2012년 대선 당시에 마지막에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이런 논란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또 사과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있었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야기했다가 저희 당에서 다시 말을 하자 잘못된 부분이다 사과도 했는데 네. 문재인 대표는 전혀 거짓말하고 해명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호남에서는 지금도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주자에 나와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지금은 이번에 호남에 와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미호도 다시 한번 손 잡아주면 이번에는 호남에 대해서 홀대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켜질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예전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당시 이제 비서실장 시 대연정에 있었어요. 민주당과의 대연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야권이 민주당과의 대연정이 아니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예. 지금 어차피 여기서 하자 국민의힘 때 어느 당과 손잡고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말로는 국민의당과 연정하자 말을 하는데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야3당의 여야 공동정부 수립하자고 주장했던 몇몇 의원들이 대해서 소위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문파 세력들이 무차별적으로 문자퇴를 한 사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을 때 호남에 대해서 홀대가 아닌 우대까지 필요해서 똑같이 대우해 줄 것에 대한 호남의 불만, 불안감, 의심을 지우기에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표의 행보는 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 대변인 네. 얘기 듣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당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뭐 여러 후보들을 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지금 특정 우리 안철수 후보의 대변인을 하고 있으시니까 또
또 그런 특정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강하게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호남 올대론 또는 대북 송금 특검 관련 비판 네. 이런 거가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을 했고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짊어지고 갈 자기의 업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 못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정치 경력은 그렇게 길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중을 상대로 어떻게 탁탁 들어가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뭐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하셔요. 네. 호남 올 때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여러 설명을 하는데 지금 잘 안 받아들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거고요. 또 뭐 송금 특검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안희정 우리 후보가 얘기한 거와 뭐 어떻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같은 식구로 있었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차 다음에 또 아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또 너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인지도 높은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야권에서 나온다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거의 10명에 가까운 뭐 대선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 이어진 얘기니까 네. 저 야권 문제 조금 말씀드리고 네, 하고 싶은 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 최근에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네. 실제 호남을 다녀보면 문재인 대세론 내지 문재인 인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론조사상에는 그렇게 나온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역선택 부분도 안희정 지사 이렇게 뜨는 것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권에 있는 얘기 그렇죠. 우리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지만 물론 그리고 반기문 드랍 이후에 그 혜택을 일정 부분 충청 대망로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안희정이가 해놓은 게 없잖아. 이런 얘기. 도지사 2번 하면서 뭐 해놨어? 여기 계신 분들도 충남 도정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어떤 뭐가 있었다, 성과가.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뭐 본격적으로 그 토론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역 경영의 CEO로서의 경영 성과에 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이제 앉아서 시작이 되겠죠. 오늘부터 뭐 각종 도화 언론에 이제 검증이 SNS를 비롯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분이 또 공격도 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되게 보면은 야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그 대표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드는데 저희 쪽은 사실은 지금은 전혀 참 이렇게 뭐 미래를 좀 말씀드리기가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 저희 당의 수속 1호 당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3분 또 그 이외에 저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10여 분 가까운 분이 또 10명이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본격적인 행보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내일 저희가 전국위원회 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당원을 개정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상의 규정에 규정을 손을 봐서 탄력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대선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과거 신한국당 시절 구룡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다이나믹한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경선을 통해서 해나가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희는 그거보다 대선 전 개헌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하는 게 저희로서는 당론이고 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하는 대선 주자들한테도 분명히 현재로서 우리 당의 대선 주자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동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대변인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안희정 진 지사에 대해서는 뭐
충남 지사하면서 뭐 이런 거 없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제 비토론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대로 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 비슷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맡은 선거마다 다 지지 않았냐.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에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한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다. 즉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곳에서 모든 결정에 실패를 했다는 원죄가 있는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제 고영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대북성 호남 홀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반대 의견 내시고 변명도 하시고 뭐 일부터 수긍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시 대선상에 도와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졌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한번 자료 하나 갖고 왔었어요. 이게 2012년 12월 15일 네. 이 부분이 노랑 목도리 걸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저도 기억나는 네. 부분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선거일이 19일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유세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이나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에도 그런 거 아니지 않냐 해도 이제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잘못했으면은 그런 부분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네. 그런 것을 버젓이 책에 떼서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고용진 대변인이 바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변인의 역할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 또 해주시죠. 뭐 방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있었던 2012년 선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두 분이 이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료화면 보여주신 대로 하셨어요. 노란 목도리 걸고. 네. 근데 제가 그때 뭐 저는 당에 계속 있었으니까 캠프에 선대위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단일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지원 유세 나오는 과정까지가 사실은 그렇게 돌이켜보면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렇고 그러나 이제 뭐 안 전 대표가 그 노란 목도리 메고 열심히 해주신 건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졌기 때문에 네. 많은 지지자들도 그렇고 문 대표의 직접적인 발언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거 당일날 이제 미국 출국하신 문제가 사실 회자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안 전 대표께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뭐 문 전 대표의 반응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문제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네가 그렇게 했니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예. 네네. 그 뭐 새누리당의 그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여러 후보들이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오시는 것 같고 근데 전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사태 뭐 어저께 광화문 얘기를 지들이 했습니다만 이 사태에 이르게 한 큰 책임이 우리 새누리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우리 정 대변인님도 이렇게 또 여러 말씀 주셨었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괜히 훈수하자면 새롭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건전한 보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또 바른정당과 그러한 정당의 지향점을 놓고 서로 경쟁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시는데 매진하는 것이 옳다. 후보를 내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초조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그 노력을 좋게 평가해 주실까 하는 그런 촌평을 제가 하나 해봅니다.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네. 이런 여러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이런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 보수층 지지자들은 그걸 아주 불안한 시선으로 봅니다. 네. 대북 송금 특검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게 북한의 포주기였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뭐가 있었는가? 결국은 핵무기 개발로 돌아왔다. 뭐 물론 반론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거죠. 최근에 우리 쪽으로 온 영국 주재 북한의 태영호 공사가 아무리 퍼줘도 핵무기 포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저희 후보들 지지율 낮지만 저희 후보들은 적어도 북한의 그런 일방적 포주기 그리고 그거를
핵과 미사일로 되돌려받는 이런 식의 저기는 안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잘못된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다 잘못된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 안보 이런 부분은 또 통진당 해산 이런 건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은 바로 국민들의 그런 안보상의 불안과 경제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안심시켜드리고 안정 속에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제왕적 권력 이거 반드시 고쳐내겠다. 예. 분권과 협치하는 개헌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적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겸허하게 심판받고자 하는 겁니다. 네.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서 대북 송금 문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2012년 대선 도와준 문제 대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국민의당이 저 이야기 다 언급하는 게 용죄로 보인다 할 수 있는데 저희 당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적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저희 당이 나서서 왜 그런 식으로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냐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저희 당이 되고 민주당에서 안 도와줬다를 먼저 말하는 대북 소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 대표 괜히 반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대북 송금 우리가 해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네. 진상이 일이 된 거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인은 민주당이 아무 말 안 했으면 우리는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죠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대북 퍼주기다 이런 말은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그런 퍼주기다 대북 송금이 없었다고 해서 미사일 거리가 지금 몇 배가 늘어나 있을 겁니까? 아까 말한 태영호 공사의 말처럼 우리가 현대 그룹을 통한 대북 지원, 평화 교두를 마련하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그 이전부터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었어요. 김대중, DJ, 북미의 정부 이전부터 이미 개발을 해오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액수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한 액수가 훨씬 더 많다. 이것을 강조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구 대변인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예, 뭐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또 마침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긴 얘기는 안 드리고 우리 저 후보들이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또는 안철수 당시에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두 분 간의 협조 네.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일부러 꺼내겠습니까? 뭐 그게 크게 도움 된다고 보지도 않을 텐데 누가 봐도. 근데 이제 그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설명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각 후보가 이걸 괜히 이걸 키워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그런 설명을 드린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대북 송금 특검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여야가 교체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옮아가면서 또 그 당시 한나라당이 또 강력하게 그것을 정략적으로 또 활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뒤에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컸고 그때 뭐 고생하신 분들 또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민주당 쪽에서 꺼내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다 하려면 그 문제만 가지고도 대북 송금만 가지고도 그렇죠? 또 네, 그렇죠. 대북 네. 문제 지원 이 문제 가지고도 계속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방금 표현하신 것 중에 우리 고 대변인께서 정략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의 여론이 대북 송금 이게 불법적으로 또 이루어졌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나 통치행위 차원에서 한 거니까 난 봐달라. 그래서 넘어간 걸 뿐이지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원이었다라는 거. 그걸 국회가 야당이 그걸 지적하고 그걸 밝히는 특검을 하자고 한 게 어떻게 정략적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네. 아니 물론 그런 지적을 하실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 관계의 특수성, 그다음에 일종의 통치행위. 당시 현대와 그
북한 간의 그런 사업 재개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다 그렇게 뭐 그야말로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그런 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다른 잣대로 봐줘야 된다는 게 또 그런 지적에 대한 쪽의 시각이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정략적이라고 드린 말씀은 소위 이제 특검법을 고건 총리의 당시 인준과 이게 연계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 새로 인수위 단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과반 의석 이상의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러한 강력한 특검법 요구, 거기에 따른 고건 총리 인준, 이걸 연계시키는 것뿐 아니라 기타의 모든 사안이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한 면도 있다. 저는 그런 식의 저희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 두 개를 좀 강력히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 첫 번째 문제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의 정당성을 논의되는 게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대북 송금 사건 나온 이야기 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호남의 민심을 잡는데 이용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예전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창당의 근본 원인이 됐던 게 대북 송금 사건에 기인한 거예요. 거기에 열린민주당, 즉 지금 문재인 대표의 사람들 책임이 없다. 이거는 단지 한나라당에서 밀려서 해준 거다. 그렇게 변명으로 호남이 하는 거예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또 하나 문제점이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적은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 뭐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거대 야당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자고요. 하는데 지금 2분의 1이 안 돼서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데 총리를 받기 위해서 지금 84석 2석인가 되는 새누리당에서 또다시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한다면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견도 받아주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유다. 지금 들어도 말도 안 된다는 말은 4년 전으로 돌아갔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던 판단을 한다면은 끝까지 보통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인준을 받기 위해서 바꿔먹었다. 예. 이런 말로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언제 따로 두 당 모셔서 한번 잠깐만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앞에만 듣고 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네. 예단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당시의 요구는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갑 대표가 민주당 대표셨는데 그때 이제 상당수 우리 의원들께서는 그것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가도 예. 노무현 대통령 측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거였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이제 갈등과 고뇌가 있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예. 조금 아까 얘기 드린 거는 상황이 그 전에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오늘 안희정 오늘인가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한테 위로한다 했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또는 이재명 또 후보가 어떻게 얘기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앞단을 제가 얘기를 드린 그렇죠. 것이지. 지금까지 네. 말이 예, 그렇다는 건 그런 게 지금까지 아니라는 말이.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뭐 내용이 워낙 오늘 많았는데 예. 이 대북 송금 얘기가 하면서 상당히 길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한번 모셔서 그러시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